제 인생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가락이 저를 향했을 때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찔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살인범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58세. 30년 전 저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폭설 내리던 밤,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건 건 저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피 묻은 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또 다른 아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저를 증오하며 자란 그 아이가 이제 제 며느리가 되려던 참이었죠.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아들의 행복이 제가 망쳤던 아이 때문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깨졌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유롭게 살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말하려 합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왜 거짓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이건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죄인의 고백이자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날 하얀 꽃잎이 통로를 따라 흩날렸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리고 하객들의 박수가 예식장을 채웠죠. 저는 신랑 측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미소로 만들면서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30년이나 지났잖아. 하지만 제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죠. 신부 박소연이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제 아들 민수의 신부, 제가 사랑하게 된, 아니 사랑해야만 했던 딸이 될 사람. 그런데 소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설마. 소연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화난 목소리로 멘트를 시작했죠. 이제 신부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저를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쏟아졌죠.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누군가의 비명, 누군가의 속삭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소리.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지나갔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귓가가 멍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피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 떨림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죠. 소연아, 민수가 신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를 죽인 가사도우미 여자가 30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 여자가 지금 제 시어머니라고요. 하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살인범이 시어머니라고? 이게 무슨 드라마야? 뉴스 나오겠는데.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이 굳고 손은 떨렸죠. 시선은 허공을 향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야 벌이 시작되는구나. 30년 전 제가 선택했던 거짓, 아들을 살리기 위해 뒤집었었던 죄. 그 무게가 지금 제 아들의 결혼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지금은 안 돼요. 경호원들이 저희를 둘러쌌고 저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연의 울음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터지는 플래시 세례.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모든 뉴스가 저를 다뤘습니다. 결혼식장 살인범, 폭로 사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는 난리가 났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단 한마디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설령 그것이 저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무너뜨린다 해도.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수백 개의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SNS 멘션, 뉴스 알림, 문자 메시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결혼식장 발칵, 시어머니가 살인범. 30년 전 별장 살인 사건 재조명, 가사도우미 살인범, 신분 세탁 후 재혼. 포털 메인을 장식한 건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진실이었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곧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끊었지만 또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놀라 뒷걸음질 치는 게 보였습니다. 윤정희 씨, 30년 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정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신부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들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오지 마.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까지 카메라에 찍히면 안 돼. 너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졸업식 사진, 군 제대 사진, 벽에 걸린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어요. 그 행복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동철의 필체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소. 당신 아들 수술은 성공했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 일은 서로 묻읍시다. 영원히.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출소하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있던 민수의 작은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제게 웃어주던 그 아이. 엄마, 난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짓이 제 아들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다른 아이의 엄마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묻었습니다. 민수만 살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굽은 어깨. 3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묻을 수도 숨을 수도 없게 됐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터넷에는 제 과거가 파헤쳐지고 있었고 SNS에는 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죠. 살인범이 어떻게 재혼을 해? 피해자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0년 동안 잘만 숨어 살았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숨어 살았어요. 거짓 이름으로, 거짓 삶으로. 하지만 그 거짓 속에도 진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진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진실. 그리고 저는 단지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어머니였다는 진실.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30년의 약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내 죄이자 내 마지막 고백이니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입니까? 30년 전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윤정희 씨, 정말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침묵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왔으니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8살이었을 때 김정희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죠. 한순간에 과부가 됐고 5살 아들 준호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선천성 심장판 막증.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을 못 넘깁니다. 수술비는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저에게는 5억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달에 겨우 80만 원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동철 부부의 별장 관리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 거의 2배였죠. 저는 주저없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씨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권위적이고 목소리가 컸지만 저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부인 지연 여사였어요. 아니, 문제는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처음 별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 저는 지연 여사의 목에 난 멍을 봤습니다. 그분은 스카프로 가리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거실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술 먹고 오셨어요? 딸이 보고 있잖아요.
지연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박동철의 고함이 이어졌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준호의 수술비를 모으지 못할까봐. 그렇게 참고 견디며 6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날따라 박동철 씨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렸나 봅니다. 저녁 식사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지연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술을 그만 드세요. 소연이가 보고 있어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박동철이 술잔을 내던졌습니다. 저는 어린 소연이를 데리고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재웠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싸워요? 5살 소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내려왔을 때 1층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박동철이 지연 여사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넌 날 망가뜨렸어. 이 여편네야. 지연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밖에 못 사는 인간이 누굴 망쳤다고 해. 저는 달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박동철이 팔을 휘둘렀고 저는 그 힘에 밀려 지연 여사와 함께 벽난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지연 여사의 머리가 벽난로, 벽돌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여사님, 여사님. 저는 그분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박동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 돼.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동철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잠깐, 지금 신고하면 난 끝이야.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내 말 들어. 지금 신고하면 난 살인죄로 감옥에 가. 회사도 망하고 딸 소연이도 범죄자 딸이 되는 거야. 그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신고해줘. 사고였다고, 당신이 실수로 밀었다고 말해. 대신 내가 당신 아들 수술비 전부 책임질게 해. 5천만 원, 아니 그 이상도 줄 수 있어. 지금 저보고 거짓 증언하고 뒤집어 쓰라는 얘기신가요? 진실이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어.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그 작은 얼굴. 엄마, 나 아파 하고 울먹이던 목소리.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아들 6개월밖에 못 산다며? 선택해. 알량한 양심으로 아들 살릴 기회를 놓칠 건지, 눈 딱 감고 이번 일로 아들을 살릴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벽난로에 부딪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실수로 밀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전화 한 통으로 저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준호를 살리기 위해 저는 죄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경찰이 왔습니다. 지연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체포됐습니다. 김정희 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박동철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살릴게.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지만 진실만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이 30년 후 결혼식장에서 터져 나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김정희는 업무상 과실로 고용주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제 입에서는 진실처럼 나왔어요. 법정 뒤편에 박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완벽한 연기였죠. 그의 옆에 5살 소연이가 엄마를 잃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재판 후 박동철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술비 전액과 양육비. 약속은 지켜졌지만 그 봉투는 죄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교도소에서의 2년은 지옥이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유리에 닿을 때마다 저도 손을 올렸습니다. 출소 후 박동철의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약속은 지켜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시오. 이 일은 서로 묻읍시다. 영원히.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정희는 죽고 윤정희가 태어났죠. 새로운 사람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박소연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지만 흔한 이름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를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아. 모를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소연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예식장을 고르고 드레스를 고르고 음식을 시식했어요. 어느 날 소연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열이 있네.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야겠어. 그리고 제가 손수건을 개어 가방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멈칫했어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손수건을 항상 네모나게 계시네요. 특이한 방식으로.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개는 버릇이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가사도우미로 일할 때 배운 방식이었어요. 손수건을 정확히 8등분으로 접는 방법. 소연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며칠 후 드레스 피팅 날이었습니다. 소연의 드레스를 정리해 주다가 제가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옛날 준호를 재울 때 자주 불렀던 자장가였어요. 순간 소연이 굳었습니다. 그 노래. 무슨 노래? 아니,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가 옛날 물건들을 뒤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상자를 몰래 열어봤겠죠. 그 안에는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재판 기록, 그리고 법정에 선 제 흑백 사진. 소연은 그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손수건을 개는 방식, 자장가, 그리고 5살 때 본 그 여자의 모습. 결혼식 3일 전이었습니다. 소연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 네, 손등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손을 내밀었을 때 소연이 제 왼손 손등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달 모양 화상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이 흉터, 30년 전에 봤어요. 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이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법정에 선 제 사진. 흑백이었지만 손에 찬 수갑과 손등의 흉터가 선명했어요. 저는 5살이었어요. 계단에서 지켜봤죠. 엄마가 쓰러지고 당신이 119에 전화하는 걸. 그때 당신 손을 봤어요. 피 묻은 손, 그리고 이 달 모양 흉터.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 개는 방식도 기억나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그렇게 손수건을 개서 제 이마를 닦아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 자장가, 달림 밝은 달림이라고 불러주며 저를 재워줬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서재에서 이걸 찾았어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5살 소연이가 그린 그림일기였어요. 삐뚤빠뚤한 글씨로 아줌마가 전화했다. 손에 달 그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고 손등에 달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냥 어린아이의 기억이었으니까. 근데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말할 거예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30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등에 작은 화상 흉터를 내려다봤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뜨거운 냄비에 대어 생긴 흉터였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다 생긴 상처. 그런데 그 상처가 40년 만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기억, 손수건 개는 습관, 자장가 한 곡, 그리고 이 작은 흉터. 30년의 침묵을 깨트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벌이 시작된다는 것을. 카페에서 소연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30년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5살 소연이는 계단에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죠. 저는 그 아이를 2층 방에서 재우고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소연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겁니다. 계단 중간에서 봤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엄마가 쓰러져 있고 당신이 전화를 하고 있었죠. 손에 피가 묻은 채로 5살 아이에게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박동철은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신문을 펼쳤을 겁니다. 제 얼굴이 실린 그 신문을요. 소연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어린 소연이는 기억했겠죠. 피 묻은 손, 전화를 거는 모습, 그 얼굴을. 이 아줌마가 엄마를 죽였단다. 박동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우리 소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이제 잊자. 알았지? 5살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니까요. 소연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를 죽인 나쁜 여자의 이미지와 함께요. 카페에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 엄마 어디 갔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라고 밖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만들면서 울었어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두 분께 드리는데 저는 아빠한테만 달아드렸거든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짓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중학생이 되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소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를 죽였을까? 신문을 찾아봤어요. 도서관 마이크로필름으로.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질투 범행이라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론이 만든 또 하나의 거짓이었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아줌마가 엄마를 죽였어요? 아빠는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박동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 잊어버리라니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제 방문을 열더니 울면서 말했죠. 미안하다, 소연아.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아빠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동철은 그렇게 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죠. 소연 씨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어요. 맞았어요.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남자친구가 생겨도 오래 못 만났어요. 이 사람도 언젠가 날 배신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친구일까? 아니면 위선일까? 항상 의심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전부 다요. 그러다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소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깐이었지만요. 오빠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약혼하고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소연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셨을 때 그 손길이 나직었어요. 손수건 개는 방식도요. 그리고 콧노래.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제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그녀를 깨운 겁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5살 때 꿨던 악몽이요. 계단에서 거실을 내려다보는 꿈. 그리고 깨어나서 깨달았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 서재를 뒤졌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신문 스크랩을 찾았죠. 그리고 제 어린 시절 그림일기도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그림일기를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 아줌마 손에 달 그림, 그리고 손등을 그린 그림. 이 흉터로 확인했어요. 소연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흉터는 그대로더라고요. 5살 제가 본 그 흉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행복해질 기회를 계속 놓쳤어요. 전부 당신 때문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소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에서 말할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숨어 사셨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어머니의 두 얼굴을 밝히겠어요. 민수 씨랑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소연이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선택한 거짓이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폭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30년간 왜곡된 진실 속에서 살아온 한 여자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것을.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결혼식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각오했어요. 그래, 받아들이자. 이게 내 벌이야.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야 하나? 진실은 영원히 묻혀야 하나? 30년 전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켜야 할 것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진실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재판 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담당 형사, 변호사, 검사. 대부분 연락이 끊겼지만 한 사람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태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인터넷을 뒤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은퇴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저 김정희입니다. 30년 전 별장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희, 그 사건에 당신이 왜?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태수 형사는 바치를 하다가 저를 맞았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만이군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정말 죄를 지은 거 맞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형사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건 뭔가 이상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평상에 앉아 형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말이야. 사인은 두부 외상이 맞았어. 하지만 목에 멍이 있었지.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것도 남성의 손가락 자국이었어. DNA까지 채취했지. 근데 이상한 거 알아? 최종 보고서에서 그 내용이 싹 빠졌어. 왜?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 박동철, 그 사람 당시에 지역 유지였어. 시장이랑도 친했고 경찰서장이랑 골프도 쳤지. 보고서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형사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난 반대했어. 이건 명백히 증거 은폐다 하고 말이야. 근데 상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미 자백한 용의자가 있는데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그 원본 보고서
남아 있을까요? 글쎄 30년이 지났으니 폐기됐을 거야. 근데 형사님이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보험사에는 남아 있을 수도 있어. 당시 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 보험금 지급 때문에 부검 보고서 원본을 보험사에서도 받아갔을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보험사죠? 한국생명. 아마 그랬을 거야. 서울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한국생명보험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30년 전 계약건을 조회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개인정보라서 본인이나 유족만 열람 가능합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2주가 걸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님, 1995년 피해자 지연 씨의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열람이 승인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사 자료실에서 저는 30년 묵은 파일을 받았어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 속에서 부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원본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기기도 어려웠지만 저는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경부목 부위 피하 출혈 및 지문형 멍 확인, DNA 검사 결과 피해자 남편 박동철의 DNA와 일치, 가정폭력 정황 추정.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종이 한 장 밑에 묻혀있던 진실이었어요. 박동철이 아내의 목을 조른 증거, 가정폭력의 증거, 진짜 범인의 증거. 저는 그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읽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박동철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심, 고발,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소연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소연을 더 아프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30년 동안 믿었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것. 엄마를 죽인 게 바로 그 아버지였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복사한 부검 보고서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30년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죠.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소연이가. 결혼식에서 뭔가 말하려고 한대요. 알아. 엄마가 뭘 잘못하신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부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이 진실로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무너뜨릴 것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며느리가 결혼식장에서 저를 살인범이라고 폭로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조사했던 박동철의 범죄 증거들이 손에 들려 있었죠.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핸드폰은 수백 통의 전화로 불통이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제 이름으로 도배됐죠.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요. 박동철이 어떻게 지연 여사를 폭행했는지, 제가 왜 거짓 증언을 했는지, 그 대가로 민수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민수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서랍을 열고 며칠 전 보험사에서 받아온 부검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만 거기 적힌 글자는 선명했어요. 피해자 목 부위에서 검출된 남성 DNA. 박동철과 일치한다는 문장.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서울 시내 작은 호텔 회의실에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나가자 취재 요청이 폭주했어요. 결혼식장 폭로 이후라 세상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마이크가 늘어선 연단, 빽빽이 앉은 기자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30년 전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메모하고 촬영하고 녹음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거짓 증언이었다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진짜 범인을 숨기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진짜 범인은 박동철이라고. 그날 밤 박동철이 어떻게 부인을 폭행했는지, 어떻게 제게 거래를 제안했는지, 저는 왜 그 거래를 받아들였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검 보고서 원본.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수십 개의 빛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 저는 30년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을 읽어줬어요. 피해자 목에서 남성 DNA 검출. 박동철과 일치.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됨. 진실은 30년 동안 종이 한 장 밑에 묻혀 있었다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밝히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터졌어요. 30년 전 살인 사건 진범 밝혀졌다는 속보가 모든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제 얼굴과 박동철의 얼굴이 장식했죠. 그날 오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TV로 생중계를 봤어요. 박동철의 고급 주택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박동철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63세 노인이 된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고 차는 출발했어요. 30년 만에 진짜 범인이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소연이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치소에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부정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무너졌다고. 울면서 자백했다고. 30년 만에 진실을 인정했다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면서요.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결혼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소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슬픔과 혼란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괜찮다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박동철의 정식 기소 소식이 나왔습니다. 살인, 증거인멸, 위증교사,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3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윤정희도, 박소연도, 민수도. 우리는 모두 30년 거짓의 피해자였고, 이제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침묵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박동철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30년 전 부검 보고서, 당시 형사의 증언, 그리고 제 진술. 모든 것이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박동철은 초라했어요. 고급 양복 대신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3세 노인의 모습이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30년 전 부인 지연 씨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동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안고 있었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죄, 증거인멸, 위증교사, 징역 15년. 박동철은 끌려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 역시 법정에 섰어요. 허위 신고 및 수사 방해 혐의였습니다. 30년 전 거짓 증언을 한 죄.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박동철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윤정이 30년 전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읽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사회 전체가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극한의 상황에서 모성애로 인한 선택을 했다는 점, 그리고 30년 후 스스로 진실을 밝혔다는 점을 참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인 윤정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거짓은 선의에서 비롯됐지만 또 다른 고통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살았고 이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속죄하며 사십시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법정을 나섰을 때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요. 저는 멈춰 섰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분노 대신 슬픔이 있었고 증오 대신 이해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를 30년 동안 오해했던 걸. 어머니도 피해자셨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야말로 미안해요. 당신의 30년을 빼앗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기억 못하는 엄마 이야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 여사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상냥하고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매일 밤 당신 방에 와서 책을 읽어주셨죠. 달림 달림 밝은 달림, 그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기억하는 건 엄마 때문이었구나. 네, 지연 여사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소연이가 내 전부야라고. 소연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민수가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울면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다시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 민수가 놀라 물었어요. 네,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서로를 망쳤지만 우린 그 죄를 끊어야 해요.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해요. 거짓이 아닌 진실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소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제 양옆에 섰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저녁 먹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제가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 이제는 둘 다 제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 아래를요. 3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거짓도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진실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제 아들 준호는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박소연도 살았습니다. 30년의 증오에서 벗어나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도 살았습니다. 30년의 침묵에서 벗어나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에도 별은 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을, 하늘을, 그리고 희망을. 30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빛이 보였습니다.